안녕하십니까. 사람도 갑자기 확 많아졌네요. 기초 강의 마지막에 잘 쉬셨어요? 원래 쉬는 거 아니었었죠, 우리 원래. 기초 강의 자료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좀 보셨어요? 안 본 것 같은데. 제가 집에서 매일매일 학습 질문 올라오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에 질문 수가 확 줄은 거예요. 나는 이제 질문량이 폭발적으로 늘 줄 알고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날 기다려 보니까 별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용은 뭐냐면 교환 잘 받았다. 난 교환을 시간 투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든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료를 잘 받아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질문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잘 쉬었구나. 나도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넘어갔는데 기본 과정부터는 이제 중요해요. 기본 과정부터 이제 우리가 한 10개월 공부를 해야 이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동체 합격의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요. 먼저 기초과정 수업 받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은데 사실 그분들보다는 좀 걱정인 게 뭐냐면 기초과정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걱정이죠. 왜냐면 수업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제 해보니까 다 까먹고 처음 시작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동영상 빼먹은 강의 많죠. 기본 강의부터 열심히 합시다. 교환 기초 강의 때 교환 있는 것도 모르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시 내가 기본 강의 첫 강의 때 올려놓을 테니까 기초 강의 때 못 받았던 이론편하고 문제편 교환도 한꺼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없는 분 잘 챙겨가지고 지금부터 잘 따라옵시다. 요 기본 과정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칠판을 좀 보세요. 자, 책 가지고 오셨어요? 책을 학원부터 시작해요. 학원. 요거 책 좀 비춰주세요. 나를 비추지 말고. 요거 쓸 거예요. 요거. 네, 요거. 요 강의 계획서라는 거 여러분 받으셨죠? 강의 계획서에 보면 요거 조금 좀 참고 좀 할게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 요게 지금 우리가 상권, 하권 이렇게 기본서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아요. 요 기본 과정부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쉬운 내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를 좀 새로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계약법 강론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니까 학원부터 시작해요. 학원. 또 학원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괜찮아요. 늘 이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강의 교환은 제가 지난주에 쉬면서 기본서 없이도 수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교환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은 학원이 없어도 충분히 수업 받을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책을 잘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학원 갔다가 상권 갔다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에 맞게끔 기본서 잘 챙겨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칠판 볼까요? 자, 먼저 기초과정 수업 내용은 이미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서 기초과정 강의가 이제 28강 올라가져 있죠. 올라가져 있는데 기초과정 내용은 공부를 한 사람이든 기본 강의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기초과정 내용을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걸 다음 주까지 28강을 다 듣고 오세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러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기초 강의 강좌 내용을 기본 과정 때 미리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습이 없어요. 오늘 예습이 없으니까 또 일부러 예습 같은 거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기초 과정 내용은 예습해야 될 사항을 제가 강의 계획서에 담아놨는데 1주차에 보면 기초 예습은 X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주차에 보면 기초 예습이 있죠. 몇 강부터 듣고 와야 돼요? 24강, 25강, 26강을 듣고 기본 강의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본 강의 진도에 맞게끔 제가 기초 강의를 다 찾아서 다 강의 수를 다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주차 때는 뭐 듣고 와야 돼요. 27강, 28강하고 몇 강이죠? 2강. 이렇게 매번 요 강의 진도표에다가 여러분이 듣고 와야 될 강의를 꼭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걸 미리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 강의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기초 강의 조금씩 듣고 오면 결국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요 예습 진도표에 나와 있는 거 잘 활용해서 미리 듣고 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수업 시간 때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환을 나눠드리긴 하는데 그 교환 내용을 뭐 필기를 하느라고 신경을 쓰시면 제 설명을 놓치게 되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걸 계속 집중해서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한 테마가 끝나면 쓸 시간을 꼭 드려요. 그때 필기하세요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때 필기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느라고 설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우리 동영상 언제 올라가죠? 목요일로 올라가죠. 목요일날 오전에 올라가죠. 그러면 그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복습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때 강의를 꼭 다시 듣고 그리고 교환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교환에다가 그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강조드린 내용들이 꽤 많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놓쳤던 내용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강의를 다시 들어서 그 교환에다가 내용을 보충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잘 옮겨 쓰시기 바라요. 그 복습을 하라 그랬더니 그 책하고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책하고 똑같이 필기해가지고 뭐 결국 그 필기한 게 책하고 똑같아져서 더 두꺼워져가지고 곤란을 겪은 분들이 많던데 복습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게 그게 복습이고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정리하세요.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의 객관식 지문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훈련하다 보면 객관식 지문 읽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많이 들은 적이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을 잘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요 복습할 때 강의 다시 듣고 교환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복습 자료 또 받으셨죠? 2장짜리 받으셨죠? 그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도 기본 강의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본 강의에 대한 복습 문제가 따로 교환이 따로 올라갈 거예요. 그 복습 문제 보시면 복습 문제가 총 몇 문제로 되어 있죠? 복습 문제 2장짜리 있죠? 단면으로 하면 4장짜리가 되는 거고 몇 개죠? 28개. 이게 매주 이제 나갈 거예요. 기본 과정부터는 제가 마음 먹었던 게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물론 그 자료 만들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뭐 다른 교재 작업도 많고 그다음에 또 특강 자료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고 그 짬 시간 쪼개서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조금씩 매주 지급해 주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 거니까 요 복습 문제도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33회 때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것들로 추려서 내용을 정리를 해준 거니까 이걸 꼭 풀어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읽어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 모르면 물음표. 요 표시를 잘 해가지고 오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모르면 물음표. 1번 읽어봤는데 모른다. 그럼 뭐죠? 물음표. 2번 읽어봤는데 모른다. 그럼 물음표. 3번 읽어봤는데 모른다. 물음표. 다 물음표도 좋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때 내가 이거 잘 모르는 거구나.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가지고 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만 하면 이제 기본 과정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 느낌이 좀 오죠. 먼저 본 수업 시간엔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는다. 그리고 동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복습으로 동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교환 내용을 정리를 한다. 그리고 복습 문제를 풀 때 OX 물음표를 해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본 과정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또 하나 이거 강부사항인데 요 학습 질문도 이제 요즘 좀 늘길 바라고 있어요. 학습 질문. 근데 학습 질문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기본서 547페이지 세 번째 줄 잘 모르겠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일단 답을 달 때 그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있을 때가 대단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 찾기가 또 힘들어요. 찾기가 또 힘들고 그냥 안에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있으면 바로 답을 달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만나면 또 이런 질문 나중에 또 달게 돼요. 다른 질문들 먼저 해결해 주느라고. 그래서 요 학습 질문할 때 본인이 그 질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손으로 이제 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예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그냥 궁금한 내용 있죠. 뭐 문제든 지문이든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첨부 파일로 이게 붙여가지고 올려주면 그냥 서로 여러분도 편하고 나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진 첨부해서 학습 질문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꼭 공부와 관계된 질문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와 관계된 거.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꼭 공부와 관계된 질문이길 바라요. 자 그리고 요
강의 진도가 이제 그 조금 다르게 제가 잡았는데 기본 과정에서는 일단 처음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간 공부를 해온 사람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민법 총칙부터 공부했었거든요. 민법 총칙 공부를 하고 물권법 공부하고 채권법 총론 강론하고 가족법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편제 방법은 민법을 전반적으로 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유용한 공부 방법이 돼요. 근데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내용이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민법 총칙 들어가니까 다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이어서 법률행위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마음 먹었던 게 나는 내 눈으로 본 적이 있는 것만 먼저 공부한다. 내 눈으로 본 적이 있는 것만. 그래서 공부를 한 게 계약법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 뭐 임대차 계약 내가 직접 해본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거나 그래서 그 내용대로 책을 쭉 정리해서 해봤더니 훨씬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진도표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크게 깨닫지 못하겠지만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실력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본서를 꼭 한번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그때 이 제가 말씀드렸던 요 강의 계획 요 순서대로 책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에 배웠던 여기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용이 쭉 연결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기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요 강의 계획서 버리시면 안 돼요. 아예 요걸 이걸 잘라서 기본서에다가 붙여놓는 게 좋겠어요. 요 진도표 내용 있죠. 이걸 잘라가지고 기본서에 붙여두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계속 기억을 하게 될 테니까 요 순서 까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법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학원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계약법에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점은 계약인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통틀어서 다 법률행위라고 말합니다. 계약법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민법 총칙으로 갈 겁니다. 민법 총칙은 다 법률행위, 의인사표시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계약에 관한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민법 총칙으로 가면 총칙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와닿을 거예요. 그다음 총칙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점유권, 소유권, 저당권 같은 물권법 내용을 나중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진도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이 순서에 따라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뭐죠? 70점이죠. 민법 쭉 이렇게 진행해서 시험장 가서 결국 몇 점 맞자? 70점 맞자는 겁니다. 그럼 몇 점이 남아요? 10점 남죠. 10점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학교로 내 꽂을 수 있으면 꽂주고 그 다음에 점수 모자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꽂을 수 있는 제도가 우리는 생겼죠. 저 친구 내 옆자 엄청 모자란데 걔한테 10점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목표가 70이라는 거. 실제 시험장 가서 70점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르면 뭐 70이 아니라 80, 작년에 뭐 90, 95도 많았거든요. 어려운 시험이긴 했는데 점수 높은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요게 70점 이상 훨씬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교환 첫 번째 내용 있죠. 교환 첫 번째 교환 받으신 거 두툼한 강의 교환 있죠. 기본 과정 강의 교환 첫 번째 내용인데 강의 교환 2페이지를 펼쳐 놓으실까요?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은 기본서는 531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31페이지. 자, 기본서 531페이지고 강의 교환은 2페이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강의 교환 내용 가지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강의 교환을 주로 보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올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갑이 건물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건물 소유자.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약속,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맞는 조문이 563조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 을이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주겠다.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하여튼 계약만 이루어졌다. 그럼 당사자에게 이름이 생기죠.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그럼 당사자에게 이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건물 판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매도인.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 자, 그럼 이때 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갑이 을에게 일단 지금은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고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쓸 시간을 주니까 그때 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박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써야 복습이 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니까 지금은 잘 듣는 겁니다. 하여튼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쓰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 갑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뭐하면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현실적으로 다 대금을 다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만 있으면 약정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갑은 뭘 출연했죠? 갑이 출연한 거. 갑은 뭘 내놨어요? 일단 출연이라는 건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갑은 뭘 출연했죠? 건물 출연했죠. 을은 뭘 출연했죠? 대금. 그러면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말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유상이죠, 유상. 절대 기초과정 하나마나. 기초과정 때도 출연했다 하면 쌍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있잖아요.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TV에 출연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뭐죠? 유상. 출연한 뭐다? 유상. 이게 틀리고도 이렇게 해맑은 표정을 지면 내가 힘들잖아. 자, 다시 틀리지 맙시다. 서로 출연했을 때 무슨 계약이라 한다? 유상계약. 또 쌍물해. 아니고 다시 서로 출연했을 때 무슨 계약이라 한다고요? 유상계약. 그다음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럼 1월 1일에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약정.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일단 3월 1일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이행기에 갑만 의무를 부담한다. 을만 의무를 부담한다. 둘 다 의무를 부담한다. 둘 다 의무를 부담하죠. 이렇게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러니까 즉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고받고의 관계 있을 때 이걸 결련성 있다고 말하고 결련성 있을 때 무슨 계약이라고 표현한다. 쌍무계약.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서로 출연했을 때 무슨 계약이라고 하고 유상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뭐가 있을 때 결련성 있을 때 즉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할 때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약정. 그다음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의 합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을 따로 무슨 계약이라고 말하죠? 이때는 낙성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낙성. 요 낙이라는 게 뭘까요? 승낙을 말하는 거고 성은 성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청약을 하는 거고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이게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의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낙성계약. 다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즉 청약에 대하여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낙성계약.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뭐죠? 걔는 요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요물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 물건의 인도와 같은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 매매계약은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 또 쉬운 거 하나 맞춰봅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O의 X예요. 계약서를 써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보통 우리가 건물 매매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계약서 보통 써야 안 써요? 쓰죠? 보통 계약서 다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당사자 구두 합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만 가지고 충분히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서면으로 하는 것도 되고 구두로 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니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계약. 특별한 방식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요 건물 매매 계약의 경우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한 번 이전하고 을이 대금 지급하면 계약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어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매매 계약의 법적 성질인데요.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일시적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교환을 볼 텐데 이때 보면 돼요. 이때 필기를 이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환 2페이지 볼까요? 자, 요 칠판에 해당되는 PPT 그림 나오죠. 자, 그럼 먼저 교환을 볼까요? 갑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뭐하고 이거 써야 되죠. 약정. 을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뭐하면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할 때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빈칸 채워볼까요?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일시적 계약. 그럼 거기 이제 빈칸 채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매매 계약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자, 일시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매매 계약의 경우에 칠판 다시 와볼까요? 이렇게 쓰고 이제 다시 펜 놓고 다시 칠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쓸 시간 드릴 테니 이렇게 같이 쓰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칠판 보세요. 이러면 다시 수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합의가 있으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 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O의 X예요. X. 이렇게 그냥 소유권 이전해 줄게, 그다음 대금 지급해 줄게. 이렇게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합의가 있으면 되고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그냥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요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소유 건물뿐만 아니라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게라고 뭐 하는 거죠? 약속. 그러면 병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로한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래에 생길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길 물건도 지금 소유권 넘겨줄게 얼마든지 약속을 할 수 있으니까 장래에 생길 물건도 역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네 번째인데요.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는 겁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돈을 줘야만 매매가 되고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줬는데 을은 토지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물건을 맞바꾸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교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일단 쉬운 거 틀리면 안 돼요.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이렇게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 매수인이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뭐하면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쉬운 문제로 이제 접할 게 뭐냐면 매매에 관한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를 꼭 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매매에 관한 법조문 문제. 이건 그 기본서 이것저것에 있는 거 제가 좀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기본서로는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들만 다 추려서 교환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기본서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내용인데 일단 요 수업 내용을 잘 듣고 그다음에 교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기본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칠판 다시 봅시다. 총 매매 법조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총 10개 중에 답은 또 정해져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매매 의의가 1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매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는 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효력 발생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성립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게, 약정,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약정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문인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뭐에 부담한다? 균분. 자, 그럼 요 교환 내용 가볼까요? 2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을 밑줄하시고 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는 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계약 비용에 해당할까요? 한 3개 정도 써봅시다. 3개. 자, 그러면 그 필기를 어디다 하면 좋으냐면 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니까 요 옆에다가 1번, 2번, 3번에서 써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계약서 작성 비용. 하여튼 교환에 대해 정리 잘하세요. 첫 번째 계약서 작성 비용. 두 번째 감정 평가 비용. 감정 평가 비용. 네, 세 번째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그다음에 감정 평가 비용, 그다음에 측량 비용.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 달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특약이 없을 때는 쌍방이 뭐에 부담한다? 균분에 부담, 균분해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비용 있죠. 등기 비용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계약 비용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럼 요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계약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고 균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또 7번 다시 오겠어요. 이렇게 잠깐 썼다가 7번 오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보는 겁니다. 자, 3번 매도인은 이건 두 당사자의 의무를 말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자, 먼저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팔았다,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그다음 토지 팔았다,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동산 팔았다, 동산 인도해 주는 거, 채권 팔았다, 채권 이전해 주는 거. 이거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통틀어 말할 때 재산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의무가 이거예요.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무슨 의무죠? 대금 지급 의무고 이제 요 4번 읽어봅시다. 4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이건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7번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단 그러면 틀립니다. 본다가 아니고 뭐 한다? 추정한다는 거예요. 요 5번 지문이 뭘 말하는지 좀 느낌이 와요? 일방의 의무 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의무 이행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7번을 볼까요? 자, 갑하골이 1월 1일 날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날짜하고 대금 지급 날짜를 다 정하면 상관없는데 먼저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만 3월 1일로 정했고 대금 지급 날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대해서만 이행기를 정한 거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만 이행기. 그 이행기라는 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시기, 이행기 변제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3월 1일로 하기로 했고 대금 지급은 며칠로 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정하면 그에 따라서 대금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건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를 3월 1일로 정했으니까 대금 지급 날짜도 며칠로 추정해 준다. 3월 1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끝에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가세요. 6번째인데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계속 칠판 봅니다. 일단 목적물의 뭐와 동시에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금 어디서 지급해야 한다? 그 인도 장소. 인도 장소.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봅시다. 갑 서울에 있고요. 개 한 마리 가지고 있고 을은 부산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갑이 개 한 마리에 대해서 이제 을과 부산에 사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요 대전역에 만나서 요 개를 인도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은 어디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대금 어디서 지급해야 된다? 그 인도 장소 대전역에서 걔를 넘겨받으니까 그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데요. 앞에 있는 인도라는 단어를 보면 뒤에는 인도 장소를 금방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목적물의 뭐와 동시에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금 어디서 지급해야 된다?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별로 어려움 없죠? 자, 그런데 시험장은 엄청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제가 지금 색깔 칠해놓은 게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강의를 다시 들을 때 얘가 눈에 잘 띄게 이 색깔들을 잘 칠해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광펜 같은 걸로 눈에 잘 띄게 제가 지금 색깔 칠해놓고 여러분 교환하는 게 밑줄로 어쨌든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형광펜을 칠해서 눈에 잘 띄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뭘 받은 날?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매수인은 목적물을 뭘 받은 날?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게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뭐 돈을 줬는데 또 뭘 또 이자를 또 주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매도인에게 다 지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로 받은 겁니다. 이때는 이자 같은 걸 지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일단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먼저 인도로 받은 거예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로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금 지급을 지체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붙죠? 이자가 따라붙죠. 그럼 그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자 계산을 할 때가 이제 언제냐면 목적물을 뭘 받은 날,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상한 조문이 아니에요. 매수인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될 때 얘는 언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 그럼 계속 매매에서 보면 기준이 되는 건 언제가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인도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이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포인트가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다만 매수인 쪽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때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내가 비록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건 맞는데 내가 확실하게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을러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너는 그 금액을 법원에다가 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 이렇게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 지급 거절 건인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모아라.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요 8번하고 9번은 있다 정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0번. 이건 별표. 교환에다가 별표합시다. 별표. 아까 매매에 관한 법좀 물어보는 문제가 늘 한 문제 출제된 데 있죠. 얘가 10번이 늘 객관식의 답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중요는 한데 답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10번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시험용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 계약. 자,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 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과실취득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실취득권. 자, 그럼 또 7번 볼까요? 자, 일단 또 수업 집중. 필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먼저 과실취득권 내용은 뭐냐면 여기 뭐예요? 답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 한 마리 가지고 있고 개 한 마리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여튼 계약 체결하면 이름 생긴다 그랬죠? 그럼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자, 그럼 이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다음에 3월 1일에 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 여기는 인도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인도는 사실상의 점유를 넘겨주는 걸 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여기는 뭐고? 계약 체결시고 여기는 인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월 1일에 요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요 새끼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기초과정 때는 개 새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고 그러죠. 과실.
그럼 요 걔는 뭐라 그래요? 이건 원물. 그러니까 즉 대표적으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과는 뭐라 그러죠? 과실. 과수나무 열매의 준말입니다. 이게. 요 사과나무는 뭐라 그래요? 원물. 젖소에서 우유를 짜낸 겁니다. 그럼 우유는 뭐가 되는 거죠? 과실. 젖소는 뭐가 되는 거죠? 원물. 원물이라는 건 과실을 생기게 한 원래의 물건의 준말입니다. 원래의 물건. 그래서 원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새끼가 태어난 게 언제 태어난 거예요? 2월 1일 태어난 거죠. 2월 1일 날. 그럼 요 새끼의 소유권은 가백에 있다, 을에게 있다. 가백에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기 전에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인도 전에 걔가 새끼를 낳았다면 요 과실의 소유권은 가백에 있다, 을에게 있다. 가백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갑은 뭘 해줘야 되죠? 걔 인도해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줘야 돼요? 대금 지급해줘야 되죠. 그 밑에 요 대금이 새끼 치는 게 뭘까요? 요게 이자죠. 그러니까 돈이 새끼 치는 게 이자. 그러면 이쪽에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과실하고 이쪽에는 이자는 서로 깐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인도를 기준으로 과실과 이자는 서로 뭐한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도 전에 과실은 누가 가지고 가고 매도인이 가지고 가고 그다음 요 대금의 이자는 누가 가져간다? 매수인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대금의 이자를 매수인이 가져간다. 그 말은 매수인은 별도로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취지가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과 이자는 서로 상계항소로 보기 때문에 인도 전의 과실을 매도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번엔 요 2월 1일에 을이 대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 돈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럼 2월 1일에 을은 대금을 완납을 했고 대금 완납 이후에 이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새끼의 소유권은 가백에 있다, 을에게 있다. 이때는 을에게 있죠. 왜 을에게 있을까요? 그러면 대금이 완납이 됐으니까 대금 넘어간 거죠. 그럼 모두 넘어가는 거죠. 이자도 가백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 이자에 해당되는 요 과실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매수인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번을 말로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이거. 자, 읽어보겠어요. 인도 전에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다시 인도 전에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2번 내용 말해볼까요? 대금 완납 이후에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자, 요 두 가지 내용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매매의 경우에 과실 취득권 내용 아시죠? 그러면 1번을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고 2번을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인도 전에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두 번째, 대금 완납 이후에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실 취득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에서 중요한 법조인이 총 몇 가지라고요? 매매에서 중요한 법조인이 10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 과실 취득권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필기하느라고 시간 쓰지 마세요. 어제도 보니까 요 개를 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 개를 그리느라고 새끼하고 그리느라고 설명 많이 놓치던데 거기다 여러분 그 나중에 할 때 개 그리고 새끼 이렇게 쓰면 되죠.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아셨죠? 자, 어제 그 개 그린 사람 3명 봐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 할 내용은 뭐냐면 실전에 가서도 이제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내용인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후회가 돼서 계약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인도 매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니까 집값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병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더 유리한 내용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깬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요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도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는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 이게 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는 건데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해약이라는 게 뭐죠? 해약. 이건 해약은 계약 해제 준말입니다. 계약 해제 준말.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약금 안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성질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먼저 잘 따라오세요.
이거 뭐죠? 자, 갑이 토지 소유자라는 뜻인 겁니다. 토지 소유자, 토지 하나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다음에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은 한 100만 원 줬다고 칠까요? 자,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만 원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도 계약이고 계약금 지급하는 것도 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매매 계약, 계약금 계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중에는 당연히 뭐가 주된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이 주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 요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건 종된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계약? 종된 계약.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매매 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아까 무슨 계약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낙성 계약. 다시 승낙만으로 성립한다.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낙성 계약. 자, 그다음 이번엔 요 을이 계약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갑이 알았다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을은 계약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갑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계약금 주겠다, 갑은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얘는 요물 계약이야. 요물 계약. 그러니까 요물 계약은 요한다, 물건의 인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금을 주겠다, 알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해 줬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요물 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둘을 붙여서 잘 기억합시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자? 종된 계약이자 요물 계약이다. 다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자 요물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럼 이때 요 계약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뭘까요? 계약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은 계약금을 준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교부자 이렇게 말하고 갑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니까 뭐로 표현할까요? 이 사람은 수령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이게 교부자, 수령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는 뭐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약금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당사자 이름만 봐도 뭘 물어보는지 금방 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부자, 수령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뭘 물어본 거다. 계약금 계약, 즉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요 매도인은 이 사람은 요 계약금적으로 받은 돈은 얼마죠? 100만 원이니까 을은 그냥 1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고 갑은 200만 원을 주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 수령자는 뭘 상환해서 100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해지라고 한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일단 잘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기초과정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 한번 해봐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걸 무슨 해지라고 그러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걸 무슨 해지라고 그래요? 내자. 법정해제. 무슨 해지라고 그러죠? 법정해제. 뭘 또 아예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사유를 정해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 무슨 해제라고 그러죠? 약정해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법정해제라고 하고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는 건 약정해제. 이건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점까지는 자유롭게 계약을 깰 수 있도록 해준 제도가 이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는 겁니다. 다만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일방이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일방이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일방이라는 건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자, 요 칸을 좀 채워볼까요? 먼저 교환에 가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단 그걸 씁시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리고 착수 동그라미 하고
그 착수 위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착수 위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EX 하시고 대표적 예를 하나 써둡시다. 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 그 다음 등기소 동행 촉구 하나 써봐요. 중도금 지급, 등기소 동행 촉구.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는 건 이행 착수에 들어가는 행위가 돼요. 그 다음 돈 마련해서 등기소에 나와 함께 가자. 등기소 동행 촉구 하는 것도 이행 착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럼 7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무슨 해제라고 한다고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다고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중도금 지급 가지고 총 4가지를 해볼 테니까 저로 보세요. 4가지를 일단 맞춰봅시다. 자, 첫 번째,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의 X예요? 5. 그다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세 번째,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지금 중도금 지급해버렸으니까 뭐가 된 거죠? 이행 착수가 된 거예요. 이행 착수가 됐으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를 틀리면 안 돼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둘 중 한 사람이 이행에 착수해버렸으니까 갑도올도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틀리면 안 돼요. 다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다고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 그럼 예를 들어 소급이라는 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소급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구리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요 우리 3월 1일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소급표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요 뒤늦게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건 쉬운데 두 번째,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원상 회복이죠. 그럼 이때 요 우리 1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받았던 100만 원을 다시 을에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계약금 100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갑이라는 사람이 2배 물어주고 계약을 깬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금 안에는 서로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이제 여백에 필기를 합시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 옆에 요 3가지 내용을 써봐요. 자, 이렇게 쓸 시간 드리니까 이때 쓰면 돼요.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듣고 쓰면서 이게 복습이에요. 일단 잘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써봐야 돼요. 그리고 써놓고 이제 계속 말로 훈련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소급표 있다 없다? 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두 번째, 원상 회복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맨 끝에 가면 또 빈칸이 있죠. 이거 채워 넣기 바랍니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자 종된 계약이자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 다시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자 요물 계약. 자, 이렇게 수업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일단 제가 칠판에 설명할 때 집중해서 내용을 잘 듣고 그다음 필기할 시간을 따로 드리니까 그때 필기를 하면 됩니다. 필기 마치고 다시 수업 시간에 집중. 그리고 이제 강의가 목요일 날 올라오면 그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듣고 그다음에 그때 강의를 다시 들어봐 보면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 필기해야 될 사항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일단 다시 한번 해보면 아 이거 꼭 남겨놔야 되겠는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단히 많아요. 이 교환 내용에다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기본 과정에 잘 차근차근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만의 요약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시험 볼 때 그냥 시험 보지 마시고 이 교환을 다 여러분이 정리를 한 거니까 얘를 다 훑어보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공부한 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틀리틀리 가가지고 시험 보게 되면 충격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차근차근 잘 정리해서 모으고 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이 교환을 다 훑어보고 시험을 보자 이거야. 아시겠죠? 자, 좀 쉬었다가 뒤에 또 이론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